위닝 JTB님이 지장군과 함께하는 마지막 푸대라니. 그리고 유유 하셨는데 마지막 아닐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자 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노인네 같은 사자성어를. 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한 주 반갑습니다.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한 주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네. 예.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뭐 저희 단지는 한 12년 정도 된 단지인데 아직까지는 뭐 엄청 와도 비 피해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저희 집이 3층이거든요. 네. 3층에서 이렇게 그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걸 보면 여기가 밀림인지 아, 예. 열대 우림기구. 예, 네. 한국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참 비가 진짜 아쉬우시죠? 윤지혜 네. 연구원님 하셨습니다. 강민승님이 예, 아쉬우시죠? 많이 아쉽죠.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공간에 좀 네. 적응이 안 됐다면 예. 이제는 좀 공간에도 적응이 되고 이제 댓글 네, 보는 보는 것도 것도 조금, 여유, 예, 벌써 여유가 조금, 생기셨어요? 예, 굉장하신데요. 적응이 돼서, 네. 예.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네, 더 할 수 있지 편하게 않나. 하실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윤지혜 아유, 연구원님이랑 감사합니다. 부동산 공부 2번 했네요. 하고 네. 아쉬워하시는데 여기 그 네. 권요한 요한님 네. 그 빡세게 응원하고. 응원하신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 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항상 다 소중한 거고 언제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원님과도 저도 인연을 맺었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아마 연구원님을 다른 매체에서 뵙게 되셔도 훨씬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분양가 지난주에 우리 얘기하려다가 못했죠. 예. 반백년 대출. 저건 무슨 말인가요? 거래량 대 매물량. 항상 저게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죠. 자, 분양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분양가만 왜 이렇게 오르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예.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분양가의 구성을 보면 네. 사실 거의 이제 서울 쪽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비, 네. 토지 이제 조성비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비용, 예. 조성하는 비용, 요게 한 50에서 한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5억에서 한 6억 원 정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이제 네. 비중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건축비입니다. 근데 건축비,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입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이 터파기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가산비가 붙는 네. 것들이 따로 있고, 건축비는 우리가 이제 금융 비용이 최근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금융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증가됐잖아요. 네. 그래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뭐 설계비도 있고, 거기 물류비도 있고, 예, 그런 비용들이 다 총 합의되는 게 이제 건축비입니다. 네. 근데 건축비가 지금 이제 뭐 철근값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인테리어 비용 올라가는 것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토지 비용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 그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로 보시면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 쪽의 토지 가격 자체는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 네. 건축비까지 같이 덧대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규제 지역 4곳 있잖아요. 강남을 포함한 그곳 빼고는 분양가,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가 자율화돼 있습니다. 풀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원래 3월과 9월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들을 조정을 하는데 네. 최근 한 4회 연속 한 2에서 한 3% 올렸고요. 예, 거기다가 이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때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민간 택지 쪽에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율에 맡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서의 분양가는 정비사업 쪽과 연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이 수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합에서 제시하는 그 공사비
그걸 도저히 못 맞추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1, 2년 사이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네, 컸잖아요. 네.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건설사가 이제 마진율이라는 것들을 책정을 하는데 지금 원가율이 한 90에서 한 95%가 돼 있습니다. 주택 사업에서 그럼 마진이 한 5%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가 상승폭을 우리가 한 5% 이상 책정을 하게 되면 이 마진이 훼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수주를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게 점차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매입해 놓은 걸 인허가를 받아놨고 네. 고 이렇게 높게 책정된 토지비는 확정이 돼 있고 예. 이제 텁하다 보면 이만한 바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가산비가 붙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추가되고 거기에 이제 건축비 오른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또 인건비도 계속 오를 예정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 네. 최소한 내년까지는 분양가는 떨어지긴 어렵다 정도에서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정적으로 비싸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예. 이렇게 잘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 비싼 게 아니고 적절한 거구나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건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마진을 최소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 쪽은 수익성을 집중하다 보니까 마진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공공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 공공이 유지되는 목적 자체가 수익성이 아니고 이 공공성의 그 주거 안정. 주거 안정 네. 그리고 이 서민들의 그 적정한 양질의 주택 공급 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만 하나를 띄워주시면 예 최근에 6월달에 이제 공공 청약을 한 형태입니다. 뭐 우리가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용 8사는 빠져 있긴 합니다만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이게 이제 전용 5구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25평이죠. 예. 그게 이제 추정 분양가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 여기에 대한 건데 이 공공 쪽에서의 그 사전 청약할 때의 추정 분양가는 네. 주변 시세의 70에서 한 80% 수준으로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진을 거의 없이 하는군요. 분양하는 시세 형태의 7, 80이면. 네. 이 분양가를 가이드를 보자면 공공 쪽에서 책정하는 분양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선 이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 수방사에서 이 진행한 이 부지 같은 경우는 300대 1 정도가 나오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8억 역대 7천이면. 네. 공공 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물론 이제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뭐 한강도 보이고 이런 입지긴 합니다만 25평이 8억 7천 싸 보이세요? 비싸죠. 거기에 이제 맹점이 네. 있는데 네. 공공 분양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경계점 혹은 인천 경기도에서 전용 8사라고 하죠.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네. 공공 기준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 거예요. 그럼 민간 쪽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한 10%, 20% 이상 비쌀 수밖에 높게 없겠다. 나올 거다 네, 정도의 네. 가이드로서 이 공공 네. 분양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분양가가 그 지역에 있던 공공 분양이 예전 있었다면 그거와 비교해서 한 20% 정도까지 비싸면 이건 너무 바가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주변 시세를 네. 고려를 하시고 네. 공공 분양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이게 경쟁이 그렇죠.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민간으로 가시게 되는데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민간 쪽 분양가가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300만 원 정도 저렴하면 괜찮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라는 그 프리미엄 효과가 입주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주변 시세보다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저렴하면 네. 전용 8사 기준으로 한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최근에는 청약 경쟁률이 다시 좀 치열해졌어요. 이게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이 제일 싸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 받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한 걸까요? 예, 일단 뭐 소비자 설문을 해보면 네. 분양가에 대한 하락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걸로 보고 계시고 제가 이제 데이터 하나 더 가져온 게 있는데 그 장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 서울 쪽에서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네. 근데 제가 17년 사이에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매매 가격 변동률과 그 동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청약 네. 경쟁률이. 네네. 보시면 서울 쪽에서 한 30대 1 정도 네.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기록할 때 가격도 급등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내려오면 그러게요.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역대 가장 높았던 때가 2021년입니다. 네. 164대 1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정상이 아니죠. 예. 그런 와중에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로 낮아지면서 네. 가격도 빠졌습니다. 거의 동행하죠. 그 와중에 상반기에 청약 경쟁률이 서울이 52대 1을 기록합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과열 수준이에요. 과열 그렇죠. 수준인데 저희 통계 기준으로 사실은 작년보다 가격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럼 하반기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작동할 거냐 하면 하반기에 지금 제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서울 쪽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네. 80대 1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2020년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에 만약에 가격이 빠지면 네. 사실은 이 그 데이터상에서 봤을 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락 전망을 하기 어렵게 되는 그러네요. 구조가 나오는 청약 경쟁률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네. 소비자 심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청약 경쟁률입니다.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에는 허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택이 1주택인 경우에서는 이제 추첨제에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들이 무주택 분들이 청약을 하거든요. 특별 공급 대상이 거죠. 높기도 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경쟁률 그 흐름만 보셔도 시장에 대한 그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를 사실 사전에 조금 감지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 경기권 혹은 인천권역에서는 조금씩 청약 경쟁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네. 지방 쪽은 여전히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쏠림 현상 예, 아니면 맞습니다. 양극화. 그래서 시장 전체가 다 지금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씩 조금 괜찮아진다는 조짐은 조금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다음 맞습니다. 키워드는 반백년 대출입니다. 예. 이게 100세 시대 이렇게 우리가 말은 했지만 대출 만기가 50년짜리가 시중은행에서 나온다고요? 예. 그럼 남은 거의 대출 받고 남은 평생 대출금을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제가 예.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시장에 이런 그 50년짜리 네. 반백년 대출이 왜 나오게 됐나에 네네.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도입한 형태를 보면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 이내에 묶어놓는 네네. 거예요. 1금융권에서. 그럼 우리가 이 DSR 체제 안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분모를 바꿔야겠죠. 그렇죠. 소득을 늘려야겠죠. 늘려야죠.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죠. 근데 소득이라는 것들은 1년 만에 확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잘 안 늘어나죠. 네. 그러면 대출 기간을 늘려서 원리금 상환 수준을 줄이는 겁니다. 매달 갚는 수준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년 만기일 때, 50년 만기일 때, 혹은 뭐 70년 만기라고 하면 매달 내는 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그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대출 한도를 늘리는 작용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체증식 상환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청년 세대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처음에는 조금만 내라. 원리금을 예, 조금만 내라. 그래서 금등 체증식으로 분할이 아니고 예, 네. 나중에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 이제 상환금을 늘려서 처음엔 대출금을 좀 늘릴 수 있게 하는 형태들로 바꾸기도 하고요. 네. 덜어는 그 미래 소득을 이제 청년 세대 신혼부부들은 더 많이 책정을 해줘서 예. 대출금 자체를 더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DSR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대출을 좀 많이 해줄 수 많이 있나?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정부에서 그러면 40년짜리 말고 50년짜리도 좀 가계부채 이제 가계 대출 정상화 계획을 작년에 발표하면서 50년 만기 상품도 도입을 해보자 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실 때 50년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분이 많다기보다는 네. 중간에 이제 또 대출 상품이 좋은 게 그렇죠. 나오면 갈아타시죠. 갈아타시고 하기 중도 때문에 상환하고 갈아타시죠. 네. 실제 50년 동안 물론 이제 주택은 보통 평균 보유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유지는 하시겠으나 대출을 못 갈아타는 건 아니다. 강제는 아니다. 예,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0년을 지금 심은정님도 그러셨어요. 대출을 대물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셨는데, 근데 그게 50년을 한다는 네. 거는 초기에 좀 적게 내겠다 이 의도가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초기에 좀 적게 내게 해서 버는 소득 대비 네. 대출금을 좀 늘려줘서 네. 이렇게 서민들이 한도를 좀 내 집 많이. 마련할 때 조금 여력을 높여주자 네네네. 이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풀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닌 거죠. 이게 그럼 아니고. 50년 대출을 예시를 보면 40년하고 비교했을 때 원리금이 이자는 훨씬 많아지겠죠? 예, 뭐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3억 원을 대출을 받고 4%로 네. 50년 동안 고정금리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하면 40년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내는 이자가. 네. 예, 이자와 원리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억 원짜리를 사고 40년을 유지하면 이자가 이자와 3억 원인데. 네. 이렇게 상환 금액이 3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50년으로 늘린다. 그럼 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대출금은 3억 원인데 네. 이거 대출 갚는 금액은 그보다 늘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집을 매각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낸 이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3억 9천이니까 실질적으로는 6억 9천이어야 똔똔인 거죠. 똔똔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5억 원짜리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억 원을 이제 4% 고정금리로 네. 40년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5억 2천만 원이 이자와 원리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50년으로 늘렸다. 그러면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구입한 그 대출금보다 이 낼 네. 돈이 한 1억 더 7천만 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요걸 이제 50년 동안 보유하시다가 매각하실 때 이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안할 수가 낸 돈이 없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거주하면서 그동안 새 집을 뭐 50년 동안 쓴 그 무형의 그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는 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본전 생각이 좀 그럼요. 나시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거는 집값이 그 낸 비용만큼 2배까지 뛰어줘야지 이제 그게 되는 똔똔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최소한 똔똔이 되면 네. 사실은 그동안 쓴 그 무형의 가치, 내 집에 네. 살면서 마음이 편했던 사실 전세 월세 시장에 있다고 꼭 해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소모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똔똔이로 되냐에 그러니까요. 대한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근데 예. 한 3, 40년 정도 지난 아파트 연식이 되면 예,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예. 그럼 재건축 논의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연장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무주택자가 주거용 집을 한 채 마련을 하면 네. 사실은 이 집의 평균적인 소유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제가 10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정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택의 평균 기간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쪽까지 이제 거주를 했다는 건 뭐 30년, 40년을 예, 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만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분은 뭐 나중에 이제 재건축해서 새로 들어가는 집이 있다면 토지는 남으니까 토지에 대한 걸 고려해서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택 연금이라는 예, 형태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집이 한 채 있다면 이제 나이가 이제 55세 이상이실 경우에 이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할 예정이 있거든요. 10월부터 조정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 시세는 한 17억 원까지 커버를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는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노후에 주택연금으로 전화를 하셔서 노후 대비를 좀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거용 주택을 마련하실 때 거주의 관점도 보십니다만 나중에 노후 대비도 이걸로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마련하시는 거라면 네. 사실은 지난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렇게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택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연금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네. 이제 타다가 수명을 다하시면 이제 부인, 배우자, 네, 네. 저한테는 이제 부인이죠. 배우자분한테 가시고 배우자분도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 청산을 했는데 남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제 자녀한테 또 그 상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들에서 1주택 정도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는 형태들로 그래서 50년 대출도 네. 사실은 이걸 꼭 50년을 유지한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갚다가 남은 금액을 뭐 한 번에 또 이제 상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네. 50년이라고 꼭 평생 빚을 갚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다 생기셔서 중간에 갚게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관적인 기대긴 합니다만. 자, 이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거 아까 청약 경쟁률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예. 거래량은 지금 4월에 3,189, 5월에 3,420건, 6월은 7월 12일 기준이라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7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6월은 지금까지는 3,273건인데 이제 4,000건에 육박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밝은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그치만 뭐 정상 시장이 작동됐던 한 5, 6천 건에는 아직은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분위기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주관을 개입해서 네.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일단 제가 선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1월에는 1,500건, 네. 2월과 3월 사이에는 한 2,500건 정도, 그리고 3, 4, 5월 되면서 3,000건 중반까지 네, 왔잖아요. 네. 그리고 6월 들어서는 현재 기준으로 조사된 게 3,300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 정도가 지금 신고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3,900건에서 네. 4,000 초반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 특정 물건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 제가 데이터 하나 가져온 게 있거든요. 네. 하나 띄워주시면 여기서 유의미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도입하고 하면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중저가 9억 원 이하가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상반기에 거래량이 지금 조사한 게 한 17,000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거 전년도 연간 수치보다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한 5,000건 정도 더 됐는데 여기서 거래를 주도하는 데가 1,000건 이상 지금 누적돼 있는데 중심이거든요. 네. 보시면 송파구가 제일 거래량이 많고요. 누적치가. 거기에 이제 중저가 지역 중에 대표 주자죠. 노원구가 1,200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고 그리고 강동, 강남이 1,0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거래량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 고가 지역이다. 그러네요. 라는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보시면 지금 중저가 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한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강남 쪽을 포함한 고가 지역들이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선도 지역들이 먼저 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사실은 시장 국면들이 좀 바뀌고 있다에 대한 걸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거래량은 저렇다고 치는데 이제 남아있는 매물량을 보면 또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매물량이나 입주율이나 이런 건 아직도 그저 그렇거든요.
근데 입주율은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달엔 오히려 석 달 만에 떨어지기까지 했어요. 예. 이렇게 데이터가 상반되고 있을 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안정되려면 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 주택 시장에 매물량이 많아야 되고요. 네. 신축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가격이 장기간 안정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은 가격이 뭐 뚜렷하게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매물량에 있는 겁니다. 네.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매물량에 대한 것도 제가 데이터를 네, 네. 가져왔습니다. 음. 예,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이 매물량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 시장에 제공되기 시작한 시기가 2020년 3분기부터 보시면 유효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허위 매물 신고, 음. 과태료 부과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실 때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사실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에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때의 전국적인 매물량이 42만 건,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네. 43만 건 이렇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물론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건 지표상 나옵니다만 매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쌓여있네요. 그래서 네.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게 2분기입니다. 네. 그래서 45만 건이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매물량이 여전히 많구나. 그래서 가격이 원활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있구나. 네. 버퍼로서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볼 때 팩트인데 네.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실 때.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 상승기에 해당되는 매물량이 있고 네. 지금 하락기에 해당되는 매물량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지금 최고치가 45만 건이고 수도권은 지금 한 21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거래 절벽이라고 했던 때의 매물량이 43만 건이었잖아요. 그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45만 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매물량은 요 정도 수준이 최대치다. 최대치다. 예, 정도에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던 때의 매물량 한 33만 건, 네네. 혹은 수도권에서 한 15만 건 정도에서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수도권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22만 건이니까 네. 여기서 7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되면 사실은 가격이 상승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전환될 수 높다. 있다. 급매물들이 웬만큼 팔렸다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 매물이 확 준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질이 되기 네. 때문에 의사결정은 되도록이면 물건이 많을 때 선택을 하시길 골라 사실 원합니다. 수 있겠군요. 예. 그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방송 이후 3개월 휴방이니까요. 시간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예. 자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도 지표가 막 엇갈리는 걸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이다 반등이다 아마 뭐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게 전문가님들도 다 다르게 전망하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 집 마련 소비자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우리가 주거용 자산을 네. 선택할 때 의사결정은 당장 12월을 보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갈리는 게 맞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들도 상당히 네. 많고요. 다만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사실은 저는 하락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하면 얼마나 상승할까에 대한 걸 좀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표상에서 우리가 이제 가격 억제를 하려면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물량이 많거나 네. 기존 주택 시장에 혹은 신축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내년에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네. 일단 인허가 받고 분양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한 반토막 나 있고요. 내년에 분양되는 물량도 적은데 서울만 보셔도 내년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네. 입주 물량이. 네. 거기에 금리는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내년엔 인하 기대감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총선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당분간 규제 완화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역전세 이슈가 있습니다만
내년 정도까지 지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월세값이 또 최근에 고가 월세가 거래되는 거 보시면 전월세 시장도 내년 정도에는 입주 물량 급감과 동시에 안정될 네. 가능성이 높다에 네. 대한 거. 거기에 분양가는 아까 계속 오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네. 미분양은 수도권에선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예, 거기에 심리 지표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속 개선세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내년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실 거면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시는데 굉장히 고민이 크시다면 되도록이면 수도권 쪽에서는 하반기 중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네. 게 저는 맞다 보고요. 주택에 대한 시간이 없 예, 네. 소유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되니까 네. 10년 정도 안짝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들을 좀 네. 가지고 가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건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올해까지는 이 집값 하락세가 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승을 얘기하신 건 아니니까요. 내년에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